오늘은 충격에 빠진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 이거 그때 그 표 기억나시나요? 이 표에서 저희 자세하게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1단계는 충격을 받는데요. 충격 단계는 매우 짧아요. 당사자는 자기가 엄청난 사건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위기 상황을 자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논란과 충격을 경험하겠죠. 이거는 당사자에 따라서 며칠씩 지속될 수도 있고 심각한 상실의 경우에는 통곡이 터져나올 수도 있지만 며칠이 지나서 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위기나 상실이 더 심각할 수준일수록 그만큼 충격이 더 커지고 무력감과 무력감이 심각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투쟁 혹은 도주의 패턴인데요. 충격 단계를 지나는 동안 그의 역량은 평소대로 감소하게 되고 이제 이 단계에서 그가 삶의 문제를 다루는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문제를 직면할 거지만 문제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달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떠안고 애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 있는 태도지만 도망가는 것은 위기를 연장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는 건 훌륭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고통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오래가게 되죠. 그래서 충격 단계에서 정신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와 통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굉장히 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다면 그 해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해답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상실한 대상을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 헤맬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왔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무언가가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걸 계속 찾아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는 이건 되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느끼는 감정들을 수용해줘야 합니다. 감정이 만약에 거부당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파먹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감정이 거부당하는 거는 문제를 더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느끼게 된다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특징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 죄책감을 겪게 되는데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같은 경우는 합리화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몸을 고되게 해서라도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자기 대화가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대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 상태, 원래 전보다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변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나 자신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 상황,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과연 내가 정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대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위로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면 당연히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겠죠. 그래서 자기 반응이 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좌절에 빠지고 심란함에 빠졌고 충격에 빠진다면 이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지극히 정상적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침전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감정
충격은 감소됐는데 감정들이 고조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감정을 이제 부정하는 시기에 오릅니다. 이 감정이 매우 추해지면서도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감정을 품었다는 이유로 또 죄책감이 다시 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모든 감정을 부정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대로 정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이 따라올 수도 있고, 온갖 감정을 일으키는 고통 전면에 떠오른 감정을 억누르고자 하는 욕구와 경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하고 직접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슬픔의 실타래 같은 거를, 슬픔의 실타래, 이걸 보여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제 식별하게 한 다음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정상임을, 여기 핵심이네, 이게 핵심이네. 여러분이 만약 위로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 스스로는 내가 비정상처럼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상적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혹감,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뭔가 해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 진짜 절박한 마음, 무력감, 난 진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쾌함,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게 느껴져요. 이럴 때 이 단어가 딱 있으면 뭔가 내 사고가 다시 좀 뭐랄까, 내 사고가 다시 이제 정리되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눈 감정이 당신에게 놀라움과 충격이 된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함께 있어주는 때와 그가 도움을 필요하는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함께 식사해주고 선물과 카드를 주고 시간 함께 보내며 기도해주는 것의 손길은 초기에 제공되는데 위기가 발생한 지 몇 주 지난 다음엔 그러한 지원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런 지지가 절실한 순간이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진짜 절실한가 보다. 이때 필요한 거는 그를 지지해주는 것. 그가 처한 감정 상태가 분노든 우울이든 간에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애도 과정 중 이 시점에 새로운 뭔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해 도움을 얻도록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단계를 접한 그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다시 이제 자기 삶을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삶의 체계를 세우는 과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일상적인 업무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도움은 그들이 처한 감정 상태 때문에 마비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 2단계에 있는 그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 도울 때는 무엇보다 지지,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들, 경청, 안심시켜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의 말을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네요. 이 단계에서 또 다른 경향은 또 자기 연민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지를 갈구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인데요. 그때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실한 대상을 대신해주거나 보상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들을 섣불리 내리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상실한 사람 혹은 대상을 완전히 놓아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라고 말해주면
있고 이제 다음은 적응. 아, 이게 되게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한다고 하네요. 약간의 우울함이 남아 있거나 왔다 사라져야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들이 되살아난다. 삶이 점점 나아지고 그는 새 직장 혹은 새로 이사한 곳을 좋아하게 되고 이게 다시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상실한 대상과의 분리를 거의 마무리 지었고 이제 상실한 대상을 대신하거나 상실의 벌핍을 채워줄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슬픔의 심연의 골짜기를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이제 희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희망은 일관적이거나 그의 삶에 가득하진 않지만 여전히 또 기복을 겪을 거고 우울한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곁에 와서 같이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한 것이죠. 통찰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견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다시 돌아왔고요. 이때는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가치관, 목표, 신념이 예전보다 달라지고 더 깊어졌을 거예요. 이제 지금이야말로 다음의 질문을 던져줄 시점입니다. 자, 이 당신은 위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이 일이 영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희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혼란과 심참할 시기에 이런 질문 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복구와 하인데요. 자발적으로 이제 희망을 표현해 갑니다. 이제 그는 자신감을 나타낼 거고 그 자신감을 근거로 계획들을 세워나갈 거예요. 의심과 자기 염려이 사라졌어요. 이런 감정에 허우적대지 않도록 이 시점에는 입장에서 논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앞을 향해 나아가며 새로운 애착 관계를 계획을 새겨 나갑니다. 새로운 사람,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받아들이고 인생에서의 새롭고 강력한 방식들을 배우는 시간이 온 것이죠.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 사람은. 이 사람 7주밖에 안 그랬어? 저는 10월 말 11월부터 그랬어. 11월부터 그랬다 치면 11월, 12월, 1, 11, 12, 1, 2, 3, 4, 5, 6, 7 9개월 걸렸는데. 근데 9개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저도 진짜 지금은 4단계거든요. 저도 복구와 하해 단계를 이제 거쳤고 새로운 세상, 홀뉴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뉴월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전 지금 홀뉴월드예요. TMI. 자, 그러면 상실과 트라우마를 알아봅시다. 트라우마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사건. 일단 상실에 빠진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